안녕하세요. GNG 성룡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인두법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혹시 인두법처럼 인위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특히 의료가 극도로 낙후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유행할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인두법이 실제로 사용됐었던 인위적인 어떤 접촉을 사용해서 예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은 천연두입니다. 이 천연두라는 질환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게 사망률이 무려 3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한번 퍼졌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심했던 거는 남미 최초로 이제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접했던 잉카와 아즈텍에서는 과거 대유행으로 치사율이 거의 90%에 될 정도로, 현재는 백신이 나오면서 우리가 예방접종이 나오면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바이러스입니다. 시작은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집트 람세스 5세 미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중국 전 세계 유럽 및 등에서 발생하였고, 남미나 북미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입니다. 18세기까지 유럽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였고, 약 40만 명, 유럽에서만 4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런던 기록을 보게 되면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15% 이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7세기, 18세기 때 엄청나게 계속 있었던 질환이고, 예방접종이 시행되면서부터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천연두는 바이올라 바이러스로 병원체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임상 양상이 중증형과 경증형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랑 마찬가지로 물건을 만지거나 어떤 이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굉장히 심한 감염을 나타내는데, 피부에 나온 수포의 고름, 그런 것들을 만져서 그것이 다시 우리 얼굴을 만질 때 코와 입을 통해서 감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된 감염인 천연두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30%, 곰보 같은 어떤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동 사망률도 80%, 실명, 주요 실명의 원인 중에 하나가 천연두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약하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증상도 적게 나타나고, 치사율은 1에서 2%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방법은 기록상으로는 인도, 아프리카,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10세기 후반에는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은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고, 16세기가 되면 명나라 때는 매우 널리 퍼져가지고 한국까지,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정조 때 정약용, 이미 18세기이기 때문에 벌써 유럽에서 많이 전파가 되어서 유럽에서 널리 퍼진 종두법을 통해서 천연두를 예방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의 기록에 보면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하는 인두법 또한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어떤 동양의, 중국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일부러 상처를 내가지고 천연두 고름을 발라가지고 사용하는 인위적인 감염을 사용하였는데, 사망률이 동양 쪽보다는 중국 쪽 인두법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인두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의 고름을 사용하여서 코의 점막에 감염시키는, 그리고 아니면 옷을 건강한 아이에게 입혀서 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막을 통해서 감염시키는 것, 아니면 마른 환자의 피부에 마른 딱지를 말려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빨대에 넣어서 코로 마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물에 부풀려서 코의 점막에
통해서 감염시키는 것. 조선의 의료진은 말려서 다시 마른 딱지를 갈아서 물에 다시 묻혀서 솜을 사용하여서 코 점막을 통해서 감염시키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이게 피부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피부병인 줄 알고 피부에 상처를 내서 전염을 시킨 거고,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에는 이 질환이 명확히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부에 고름을 다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발전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률은 어쨌든 사망률이 0.5에서 2%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망률이라 볼 수도 있고, 실제 대유행 시의 사망률인 30%에 비하면 30%대의 사망률에 비하면 사망률을 많이 낮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위적 접촉을 시킴으로 한,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인두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냥 예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이 일어난 직후에 초기부터 치료 효과가 이미 인정이 되는 클로로킨이라든지 렘데시비르라든지 이러한 약들을 조기부터 사용하여서 좀 더 안전하게, 마치 바이러스의 어떤 중증, 독성을 약화시킨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방법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아주 적절한, 매우 좋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의 효과를 검증하고, 그러한 임상시험을 어떻게 보면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인두법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인위적으로 바이러스에 접해서 얼마나 감염이 생기는지를 보면 이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중간에 인위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그 인위적인 접촉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인두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우연히 감염이 되느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와 접촉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빠르게 백신에, 지금 현재 만들어진 백신들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임상 시험을 거쳐서 이 백신의 효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인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백신이 반드시 모든 감염을 다 없애서, 백신 맞고 어느서는 다시는 감염이 안 되는 백신이 가장 완벽한 백신이지만, 그거 말고도 백신을 맞은 후에 감염이 되더라도 치사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진다면 그 또한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을 맞고 실제로 바이러스에 접해서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 치사율이 원래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보다 극단적으로 낮아지는지,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두법을 백신 개발에서는 사용을 해서 빠르게 빨리 백신을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신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벽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즉 RNA 쪽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백신이 현재까지 아주 명확하게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백신의 효과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인두법, 실제로는 바이러스 자체를 백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사용되는 불완전한 백신은 어떻게 보면 백신으로서 가장 완벽한 것은 이 바이러스 자체입니다. 이 라이브 백신,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 자체를 백신으로 사용하는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불완전한 백신을 투여하고 1차 접종은 그러니까 백신, 불완전한 백신으로 하고 2차 접종이 바이러스 자체. 이 바이러스를 투여했을 때 그러니까 한 대 미리 먼저 접하고 나서 이 바이러스 백신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1차 접종은 백신으로 하고 2차 접종은 실제 바이러스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치사율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실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중증 감염이 없고 치사율은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 또한 상당한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 부분 가장 이러한 인위적인 접촉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재감염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회복된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회복되었든 어쨌든 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회복된 환자가 분명한 환자들에게 실제로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접하게 해서 재감염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감염이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재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치사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임상시험을 통해서 알아낸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감염됐다가 회복됐는데 또 걸려. 어차피 면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또 걸리고 약하게 걸리지도 않고 낫고 걸리고 또 낫고 걸리고 그러한 질환이라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다면 실제로는 백신도 개발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나았는데도 또 걸리는 바이러스라면 이에 대한 백신은 개발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스웨덴이나 영국 등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전파를 그냥 방임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면역성이 없다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돌고 계속 낫고 걸리고 이런 식이면 결국 취약한 환자들 낫고 걸리는 사람한테는 감기인데 그 옆에 약한 사람들한테는 죽을 확률이 18%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위험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집단 면역을 위해서 이게 마구 퍼지게 방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면역력이 있는지 면역성을 형성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봐야 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인위적으로 접촉하여서 이렇게 인두법으로 인위적으로 접촉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거 말고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실질적으로는 회복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또 걸리는지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접촉을 통한 감염, 유발, 인두법을 시행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 및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영국과 스웨덴은 전파 방임을 통해서 집단 면역 한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면역성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기처럼 일반인들은 걸리고 낫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위험한 사람들, 노인들, 환자들, 암 환자들 그들에게 전염되면 이거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확인한 후에 이러한 전략을 세워야만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데 그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안병동이라든지 그런 곳에 침투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사망률 엄청나게 높고요.
대구와 우한에서 이미 다 겪은 겁니다. 병원으로 침투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방법, 할 수가 없는 지역에서 코로나가 유행 시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신이 실패했을 때, 백신의 개발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거의 유일한 백신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확인과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이 백신 개발 및 어떤 코로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